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원 기반 관점에서 이게 뭐라고 했죠? Resource Based View. 자원 기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보유한 자원이죠, 그죠? 조직의 자원이, 그죠? Human Capital, Tangible Resource, Intangible Resource가 얼마만큼 경쟁 우위가 있는가.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핵심 역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코어 컴피턴시라는 거.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럼 경쟁 우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경쟁 우위에 있어서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11페이지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경쟁 우위의 척도가 도대체 뭐니? 읽어보셨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될까요? 오프라인 수업 같네. 지울게요. 그럼 경쟁 우위의 척도를 여기서 11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Economic Value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가치라고 이야기했다고. 경제적 가치. 근데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enefit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지된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인지된 편익이 뭐냐면은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자,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 선풍기야. 선풍기를 우리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선풍기는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바람이 나서 시원해, 여름철에, 그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뭐 편익도 이야기하자면은 뭐 기능적 편익, 그 다음에 심리적 편익, 상징적 편익,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너무 또 마케팅스럽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제품이 제공하는 편리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리한 이익, 그래서 편익이야. 편익. 뭐 난로는 따뜻함을 주고요. 선풍기는 뭐 바람을 주고요. 요새는 선풍기도 이런 게 있어요. 선풍기 이제 더울 때 잘 때 틀어놓고 자잖아요. 안 죽어요. 잘 때 틀어놓고 자도. 저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해서 진짜 죽는다. 안 죽더라고요. 근데 선풍기 또 어쨌든 이제 바람이 너무 세면 춥잖아요, 잘 때. 그래서 요새는 아주 미풍 중에서도 초미풍이 있고, 또 일부 이제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기 바람이라고 해서 초미풍보다 더 작은 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된 편익이 높아졌다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자, 인지된 편익 설명드렸고, 인지된 편익에서 뭘 빼냐면은 토탈 코스트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비용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이코노믹 밸류, 경제적 가치가 등장하고, 이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업 혹은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보다 뭐가 있다?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1페이지에서는 이제 지금 상황이 A, B로 되어 있는데, A 상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인지된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여기다 쓰자. 인지된 편익이 크면 클수록 이코노믹 밸류는 커지겠지, 그죠? 아니, 이게 여기서 인지된 편익에서 토탈 비용을 빼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인지된 편익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있다고 하면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코노믹 밸류는 커지겠지. 이해돼요? 아니,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게 100이 있고 1000이 있으면 여기서 똑같은 비용 20을 빼면 이게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1000이 쪽이. 그 상황을 지금 A, B 그림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50으로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회사원은
편익이 230이야. 펌 1은 퍼시브드 밸류가 죄송해요. 퍼시브드 베너핏이 230이야. 그리고 비용은 150이고 똑같이. 그 다음에 펌 2는 얼마야? 200이야. 200. 그리고 코스는 똑같이 50이야. 그래서 여기는 180. 그리고 여긴 150이니까 당연히 펌 1이 경쟁 우위가 더 있다라고. 펌 2에 비해서. 그리고 B 상황은 뭐냐면은 펌 1이나 펌 2나 다 똑같이 210이야. 인유된 편익이. 그리고 펌 1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30이고 펌 2는 토탈 코스트가 60이야. 당연히 이게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코노믹 밸류가 더 작아지겠네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지된 편익이 크면 클수록 이코노믹 밸류는 커진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코노믹 밸류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인지된 편익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지된 편익을 숫자라고 우리가 표시를 쉽게 했는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 토탈 코스는 비용이니까 돈 단위일 거 아니야. 뭐 원이건 달러건 엔이건. 그죠? 과연 이걸 이렇게 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인지된 편익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숙제죠. 그죠? 근데 수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인지된 편익을 수리화할 수만 있다면 이 개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인지된 편익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단위가 서로 이를테면 다른 차원인데 어떻게 빼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인지된 편익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인지된 편익 요번에 내가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서 센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만 있다가 아기바람 아주 초초미풍이 나오는 선풍기를 샀어. 그랬더니 아기가 너무 잠을 잘 자더라. 그럼 인지된 편익이 크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예를 들면 선풍기 하나에 한 20만 원 된다고 해도 구입할 수 있겠죠. 인지된 편익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 차를 봤을 때 경제적 가치가 커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경쟁력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집에 아기가 없어. 바람이 뭐가 필요해. 에어컨 바람, 찬바람 더 좋아. 그렇게 되면 선풍기의 어떤 인지된 편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 우위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때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것인가?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서비스보다 경쟁 우위가 있다. 경제적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고 경제적 가치는 퍼시브드 베너핏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까지 다 봤고 12페이지 가치사슬 한번 봅시다. 가치사슬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장에서도 다루고 우리가 수직통합, 전방 수직통합, 후방 수직통합 할 때 다뤄봤어요. 한 4번째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밸류체인, 가치사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가치사슬은 누가 만들었니? 80년, 누가 만들었니라기보다는 누가 이야기했니? 1980년대 중반에 역시 포터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게 포터가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마이클 포터가. 사실 요거는 이 포터가 밸류체인의 이 원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거든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비즈니스 시스템을 상당히 데벨롭먼트 한 거예요. 개발시킨 건데 원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터가 얘기한 여러 가지 개념, 5포스 프레임워크도 가만히 보면
산업조직론의 SPC 모형하고 뭐 과업환경 요소도 생각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단에서 학습했던 공유가치 창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CSV라고 하는 거,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공유가치 창출도 CSR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죠? 어쨌든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잘한다는 거죠. 원인을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럼 실컷 떠들어 놓고 중요하지 않대. 뭐가 중요하냐면은, 밸류 체인의 용도가 도대체 뭐야? 이게 용도가 뭐야?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도대체 용도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포터가 매력적인 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나 시장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좋고,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 그래서 내가 위험 요인에 있어서의 5가지 세력 모형을 제시했어. 이른바 그것이 5 forces framework이야.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에서 활동을 해! 라고 얘기했더니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누가 얘기해요? 내부 자원 기반 관점, 그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를 외치는 학자들, 프랄라드, 그 다음에 해멀, 또 이제 약간 후대 때 사람인데 90년대에 활동한 사람인데 학자 이름 쓰기는 제가 또 학부 과정이라서 뭐 그렇게 선언하지 않지만 제이 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0년대 활동한 사람인데 저는 사실 반이의 이론을 학교 다닐 때 배우진 못했어요. 저는 90년대 후반에 나온 학자니까, 그죠? 대학교 학부 때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원류를 찾아가면은 이제 프랄라드하고 해멀 전에 뭐 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학자 이름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지?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내부 기반 관점, 내부 기반 관점, 자원 기반 관점, 그죠? RBB 자원 기반 관점을 주창한 학자들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프랄라드, 해멀, 바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8, 90년대, 이 사람은 90년대 후반에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야, 포터가 이러는 거죠. 알겠어. 야, 내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는 역시 매력적인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맞아. 근데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들은 누구야? 자원 기반 관점의 어떤 학자들, 자원 기반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야, 그래,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그 원천을 자원에서 찾아야 되고, 자원이 빵빵하다고 하면 핵심 역량이 있겠지. 좋아. 근데 니네 자원이,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니네들이 보유한 자원이 얼마만큼 경쟁 우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경쟁 우위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잖아요. 경쟁 우위. 다른 기업보다, 혹은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월등하다. 경쟁 우위에 있다. 비슷하다. 경쟁 등위. 못하다. 열 위에 있다. 우위, 등위, 열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니네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다시 얘기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니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얼마만큼 경쟁 우위가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어, 정확하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해. 이 두 학자들이.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밸류 체인이야.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용도는 뭐냐면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 조금 멋있게 얘기해서 내부 자원 이러지 말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을 파악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바니 얘기는 왜 썼냐면, 바니 같은 경우에는 후에 1990년대 후에 이른바 VRIO라고 해서 조직이 보유한 자원이 얼마만큼 밸류,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레러티, 희소하냐, 그 다음에 이머테빌러티, 모방 가능성이 낮냐,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다른 기업이 얼마만큼 따라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리고 오거니제이션, 조직 차원에 있어서의 백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 요 4가지 척도를 가지고 내부 역량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90년대나 나온다고, 후반이야. 90년대 후반이야. 그러니까
포터가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지대적인 업적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환경이 주는 위험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갖다가 개발했다, 발전시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 얘기가 나오면 포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의 음악의 아버지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바흐라는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전략에 있어서 전략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얘기하면 포터를 빼고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의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이제 밸류 체인을 갖다가 한번 이제 뭐 원료, 부품, 그 다음에 뭐 가공, 조립, 생산,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이렇게 봤는데 비교적 우리 12페이지 예시로 나오는 그런 가치 체인은 밸류 체인은 상당히 길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주 활동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서포티브 액티비티라고 해서 보조 활동으로 나누고, 일단 가치 사슬은 주 활동을 보니까 여기 탐사 이렇게 있어요. 탐사니까 뭘 지질 구조를 살펴보는 건가? 시추는 강아지가 아니고 시험 삼아 타보는 거죠. 아,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있는지 보는 건가 보다. 운반, 정제, 아 석유화학공업이구나. 그 다음에 도매, 그 다음에 소비자. 자, 주활동부터 보면은 이게 가치 사슬 단계가 이렇게 있죠. 탐사 단계, 시추 단계, 운반 단계, 정제 단계, 도매, 소매 단계,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이제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 공업을 보면, 우리 GS 칼텍스 같은 경우 볼까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상당히 잘한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그냥 가공하지 않고 뭐 자동차라든가 뭐 기타 탈 것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석유를 갖다가 증류시켜 가지고 끓는 점에 따라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가등경유라고 옛날에 기술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자동차마다 뭐 디젤, 경유차가 있고 가솔린차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스팔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정제를 잘해야죠, 그죠? 석유화학공 같은 경우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혹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시추를 잘하는 거, 막 안반 같은 거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뭐 유럽에 있는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구멍 뚫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탐사하는 것도 지질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은 이 가치사들 각 단계에 다 진출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일부 단계에만 진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치사슬 단계마다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추 같은 경우에는 SK 쪽이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제에 있어서는 GS 칼텍스가 완벽하다. 운반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같은 경우 뭐 유조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의 뭐 우르반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운반을 잘한다. 그러면 운반 쪽에 있어서 경쟁우위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석유화학 공업에 참여하는 산업 기업들이 많은데 정제는 어떤 것이 잘한다? GS 칼텍스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야 돼요. 뭐 정제 능력이라든가, 그죠? 하루에 몇 톤을 정제하는가. 그리고 정제된 품질 같은 경우도 따져볼 수 있잖아요. 뭐 가솔린이나 경유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가 높은가 낮은가 뭐 이런 걸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추도 얼마만큼 잘했는가, 그죠? 시추 매장량이 또 충분한 데를 뚫어야지. 열심히 뚫었는데 뭐 매장량이 5리터 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탐사, 시추, 운반, 정제, 도매, 소매 과정을 통해서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요. 석유화학공업에 있어서의 가치사슬 단계는 탐사서부터 시추, 그 다음에 운반, 정제, 도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기업별로 핵심 역량이 있는 단계가 있고, 핵심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경쟁 우위가 있다. 당연히 이코노믹 밸류, 경제적 가치도 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보조 활동은 뭐냐? 이런 주 활동이 스무드하게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보조 활동에는 크게 보면 관리 지원과 기술 지원이 있네요. 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스버그의 컨피규레이션, 스트럭처럴 컨피규레이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조직의 구성성분 생각해 보시면 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HRM,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에서 더 분화된 HRD, 그죠?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뭐 재무회계, 마케팅, 그리고 대외 협력 같은 경우. 대외 협력은 이제 다른 타 국가 지역에 있어서의 원전을 갖다가 개발하는 경우 당연히 대외 협력 필요하겠죠. 그쪽 뭐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관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런 활동이 기저가 돼야 주 활동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R&D 같은 경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그죠? 은행 같은 경우 정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확 깔려 있지 않으면 은행 업무 보기 어렵죠. 그죠? 우리 ATM 같은 거 다 이용하고 또 인터넷 뱅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보조 활동과 주 활동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이 주 활동과 보조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의 어떤 내부 역량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밸류 체인의 핵심이고, 자, 이어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밸류 체인을 갖다가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것은 이 분석을 하려면 많은 또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 그 13페이지 핸드아웃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업들은 해당 산업 부분 혹은 시장의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들을 다른 경쟁 기업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비교하여, 벤치마킹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기업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으면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보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봐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지. 타인들과 비교해서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마다 경쟁 우위 등의 여러 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의 핵심 역량이 어느 단계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기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간단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 보조 활동은 크게 이제 제품 개발, R&D 중요하죠. 자동차에는 엔진이라든가 뭐 조향 장치라든가,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제 그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전기 자동차도 있고 이렇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R&D가 백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보면 엔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엔진 같은 경우 이야기를 좀 해보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엔진을 개발 못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반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아반떼가 아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엔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이런 엔진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뒤쳐져 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쫓아갔죠. 자, 근데 R&D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결과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 보통 우리 독일 3사, 흔히들 이제 벤츠, 그 다음에 BMW, 아우디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의 어떤 신차 교체 주기가 한 7,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이게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은 막 3년에 한 번 해도 3년마다도 신차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신차를 계속 출시를 하려면 그만큼 R&D가 백업이 돼야지.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동차 교체 주기도 빠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번 타면 10년을 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짧다고 해요. 2, 3년 정도. 그래서 신제품 출시 사이클이 많으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R&D의 활동이 중요하다. R&D 잘 돼 있다는 거고. 근데 아쉬운 건 보조 활동이고. 인적 자원 확보는 상당히 잘 돼 있다. 벤치마킹 결과를 보니까 다른 기업 부럽지 않다. 현대차 같은 경우 급여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공계 출신 학생들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학과 기타 이제 상경 계열 쪽을 이제 공부한 친구들도 현대차에 많이 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어학 능력도 중요하니까 어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외 영업의 중요도가 커졌다.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수준이 높다. 자, 인적 자원 확보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교섭 능력도 되게 잘해요.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의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주활동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구매 상당히 중요하죠. 부품 구입하는 거. 공급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종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벤더라고 해서 공급업체 중에 부품 공급해주는 업체 중에 1차 공급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성우 하이텍이라고. 이 성우 하이텍이 이제 이 현대차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데 이 공급업체 중에 상당히 비중이 큰 업체예요. 그런데 이 성우 하이텍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이 또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부품회사의 부품회사 그리고 부품회사에 있어서의 또 부품회사. 근데 이런 부품회사들이 1차 벤더에 보다 성우 하이텍 같은 회사보다 상당히 작고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도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에서 만드는 어떤 제품, 쉽게 얘기하면 볼트나 너트 만드는 회사가 있고 볼트나 너트나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그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너무 종속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성우 하이텍에서 파업을 한다. 이쪽에서는 정말 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자동차 완성업체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모가 작아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이 좀 취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근로자들의 파워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노동조합의 파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파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있어서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또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제대로 이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막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기도 해요. 자, 뭐 그 얘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파워, 노동조합들의 어떤 파워로 인해서 생산에 어려움을 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비스라는 걸 통해서 물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